한유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강남 최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박 회장 일가의 대저택. 넓은 정원은 사시사철 다른 색깔의 꽃들로 만개했고, 현관을 들어서면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고풍스러운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최고급 원목 가구들과 고가의 예술품들이 집안 곳곳을 채웠고, 그 모든 화려함 속에 한유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길고 육중한 식탁에는 사내 진미가 가득했지만 한유진은 늘 혼자였다. 남편 박현우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시아버지 박동우 회장은 엄격한 표정으로 신문을 읽거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만이 그녀의 고독을 재촉하듯 울려 퍼졌다. 식어가는 음식들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금세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포크를 들었지만 음식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맛도 의미도 주지 못했다. 마치 그녀의 존재처럼 그저 이 화려한 공간을 채우는 공허한 장식품 같았다.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잘 가꿔진 정원의 꽃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한유진은 그 풍경 속에서조차 자신을 가두는 거대한 철창을 느꼈다. 한유진은 고아원 출신이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녀는 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부모님은 누구였는지 궁금해했다. 그런 그녀에게 박현우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현우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과거를 개의치 않고 그녀를 사랑해 주었다. 하지만 결혼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박 회장 일가의 문턱은 상상 이상으로 높았고, 그들의 삶은 한유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차가웠다. 특히 시아버지 박동우 회장은 그녀의 출신을 빌미로 끊임없이 그녀를 멸시하고 모욕했다. 핏줄도 없는 것이 감히 어디서 우리 집안에 들어와 천박한 고아원 출신이 주제도 모르고, 그의 폭언은 한유진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박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시키는 대로 살림을 배우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늘 수포로 돌아갔다. 그녀의 존재는 언제나 그들에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재벌가 며느리라는 화려한 타이틀 아래 박 회장의 냉대와 폭언 속에 고통받았다. 그녀는 고개 숙이는 것에 익숙해졌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터득했다. 이 집에서는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사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내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날 밤 한유진은 잠자리에 들기 전 늘 그렇듯이 시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퀴퀴한 책 냄새와 함께 오래된 서적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손목에 걸린 낡은 은색 체인 팔찌를 매만졌다. 팔찌의 한쪽 끝에는 반달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펜던트와 똑같은 반달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 흉터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이 팔찌는 누가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고아원에서 발견될 때부터 그녀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팔찌와 흉터를 번갈아 바라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는 듯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노트에 글을 썼다.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자선 기금에 대한 보고서 초안이었다. 그녀는 박 회장 일가 몰래 작은 자선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재단 업무를 돕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핏줄은? 그녀는 자신이 쓴 글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핏줄, 박 회장이 늘 그녀를 모욕할 때 쓰는 단어였다. 그녀는 자신의 핏줄을 찾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언젠가 자신도 이 글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막연하게나마 꿈꾸었다. 그때 저택의 거실에서 시아버지 박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유진 아직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잠 안 자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 방에 들어가. 한유진은 황급히 노트를 덮고 팔찌를 숨겼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숨겨진 열망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시어머니의 지시로 쇼핑을 가기 위해 운전기사가 모는 채 올랐다. 쇼핑몰 근처 번화에서 그녀는 우연히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혼자였고 주변에는 부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그녀를 재촉했다. 사모님, 빨리 가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눈물은 그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자신도 저 아이처럼 길을 잃고 홀로 울었던 적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가, 왜 울고 있니?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그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품에 안아주었다. 아이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울음을 그쳤다. 한유진은 아이를 달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내 아이의 부모가 나타나 아이를 찾아 헤매는 것을 발견했다. 한유진은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아이의 부모는 그녀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한유진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때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박 회장 일가의 오랜 집사였다. 박 집사는 묵묵히 한유진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유진의 아버지와도 인연이 깊었던 사람이었다. 이 작은 순간이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뿌렸다. 그녀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폭풍이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도.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반달 모양의 팔찌가 햇살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유진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현실이 되었다. 평소처럼 시아버지 박동우 회장의 식사를 준비하던 한유진은 별채에 있는 응접실로 호출을 받았다. 응접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박 회장은 최고급 자개 장식 의자에 앉아 한유진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한유진은 그의 맞은편에 있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감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익숙해진 불안감이었다. 한유진,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과 차가운 경멸이 묻어 있었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더 이상 너 같은 핏줄도 없는 것에게 우리 가문의 명예를 맡길 수는 없다. 한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직감했다.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그녀를 멸시하고 모욕했던 그 태도가 이제 어떤 절정으로 치달을지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다. 네오도 알다시피 현우는 우리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다. 그런데 네가 우리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박 회장의 말은 한유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사실은 남편 현우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박 회장은 며느리인 한유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그녀는 박 회장의 냉혹한 시선 속에서 10년 동안 느껴왔던 열등감과 모멸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현우를 위해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10년간 버텨왔지만 그 모든 노력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우리는 너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박 회장은 형식적인 말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안함 따위는 없었다. 너를 이 집에 들인 것은 우리 가문의 실수였다. 이제는 그 실수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박 회장은 한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에게 이혼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렴. 더 이상 너 같은 핏줄 없는 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직접 들으니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10년간의 헌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했다. 물론 너를 빈손으로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박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하자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한유진에게 내밀었다. 이건 위자료다. 네가 우리 집에서 보낸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라. 네가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충분한 금액일 것이다. 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 들었다. 봉투 안에는 수표 다발과 함께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수표의 금액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10억 원, 10억 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금액이었다. 이 돈으로 그녀를 내쫓으려 하다니 10년 굴욕의 대가가 겨우 이 정도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감정들이 충돌했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 이 돈을 받으면 이 지긋지긋한 화려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돈이 마치 자신이 받은 모욕에 대한 대가처럼 느껴져 역겨웠다. 어떠니 이 정도면 네가 새 삶을 시작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떠나주렴.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특히 현우에게 절대 연락하지 마.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연민도 없었다. 오직 확고한 경멸과 냉정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유진이 이 돈으로 만족하고 평생 숨죽여 살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 그 순간 한유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억눌러 왔던 분노와 자존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시와 경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다짐했다. 10억 원. 그들은 이 돈으로 그녀를 영원히 자신들의 삶에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이 돈을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종잣돈으로 만들 것이었다.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부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자유를 쟁취하는 능력이다. 그녀가 서재에서 몰래 적었던 글귀가 다시금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유진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과거에는 없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박 회장은 한유진의 의외로 순순한 반응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유진이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한유진의 눈빛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미처 읽어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한유진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박현우는 한유진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안도감이 역력했다. 그는 아버지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했을 뿐 한유진에게 단 한 번도 진심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유진은 마지막으로 대저택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담긴 그 집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화려한 감옥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쓰디쓴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한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유진은 조용히 서울 변두리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10억 원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엄청난 기회였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 돈을 절대 허투루 쓸 수 없었다. 이 돈은 그녀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오피스텔에 틀어박혀 세상의 모든 법률, 경영,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서적과 논문을 읽었다. 밤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회단체와 복지재단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봉사활동 기회를 탐색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에 몰두했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순종적인 한유진이 아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30년 전 발생했던 한 미아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했다. 그 기사는 당시 재계에서 유명했던 한 기업가의 딸이 잃어버린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사의 한쪽 구석에는 당시 사건은 미궁에 빠졌으며 아이의 손목에는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고 한다. 는 내용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한유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반달 모양의 흉터.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똑같았다. 그리고 그녀가 늘 착용하던 팔찌의 펜던트와도 일치했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이.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핏줄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적인 만남일까? 그녀는 그 미아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실종 당시 상황, 아이의 인상착의, 그리고 아이를 찾기 위해 애썼던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그 사건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었다. 이 사건은 자신의 과거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 찾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멸시했던 박 회장에게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도 핏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10억 원의 위자료가 단순히 그녀를 쫓아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한유진은 조용히 사설 탐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30년 전 미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과는 다른 강렬한 결심과 함께 차가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삶을 찾아
자신을 멸시했던 자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활활 타올랐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10억 원이라는 돈을 손에 쥐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그림자와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특히 반달 모양의 흉터와 30년 전 미아 사건에 대한 기사는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단순히 박 회장의 폭언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핏줄을 가졌는지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 흉터와 팔찌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30년 전 미아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탐정은 그녀에게 오래된 신문 기사와 당시 사건 기록의 복사본을 가져다 주었다. 기록에는 아이가 발견된 장소, 시간, 그리고 손목에 있었던 반달 모양의 흉터와 함께 발견된 물품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유진은 그 목록에서 익숙한 단어를 발견했다. 은색 체인 팔찌, 반달 모양 펜던트, 그녀의 손목에 있는 팔찌와 똑같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기록에는 아이의 부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당시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아이의 부모는 결국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당시 사건 수사가 이상할 만큼 빨리 종결되었다는 것. 마치 누군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듯한 흔적이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이름이 떠올랐다. 박동우 회장. 그녀는 과거 박 회장이 그녀에게 핏줄도 없는 것이 감히 어디서 우리 집안에 들어와 라고 폭언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박 회장은 유난히 핏줄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지나친 혈통주의가 어쩌면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유진은 사설 탐정에게 박 회장의 과거 행적과 30년 전 미아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그녀는 10억 원의 위자료를 활용하여 자선재단과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했다. 그녀는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싶었다. 그녀는 자선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한 명이 변호사 백승호였다. 백승호는 젊고 유능한 변호사로 주로 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를 변호하는 데 힘썼다. 그는 고아원 출신인 유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하며 그녀의 자선 활동을 돕겠다고 자처했다. 한유진 씨의 진정성에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적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한유진 씨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백승호는 유진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동정심과 함께 날카로운 지성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백승호에게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박 회장에 대한 의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백승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박동우 회장이라면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가 30년 전 미아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백승호는 유진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건 기록을 더욱 면밀히 검토했고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먼저 아이가 발견되었을 당시 아이를 돌보았던 은퇴한 노인 간호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당시 유일하게 아이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박 회장과 현우는 이지은이 10억 원을 받고 조용히 사라진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지은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자신들의 삶을 이어갔다. 박 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핏줄에 집착하며 현우에게 후계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현우는 아버지의 압력 속에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몰두했고 이지은의 그림자는 그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아이고, 우리 현우, 이제 이지은 같은 핏줄 없는 계집애는 신경 쓰지 말고 사업에만 전념해라.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니까. 박 회장은 민준에게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지은을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핏줄 없는 것이라고 멸시했던 이지은이 바로 자신들의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반달 모양의 흉터와 팔찌가 그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박 회장은 이지은이 자신의 삶에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은 그에게 치명적인 아이러니로 작용했다. 그가 가장 멸시했던 핏줄 없는 며느리가 사실은 30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친딸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파놓은 진실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처럼. 그들의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유진과 백승호는 30년 전 미아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아이를 돌보았던 은퇴한 간호사 이정혜를 찾아 나섰다. 어렵게 수소문 끝에 그들은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이정혜의 작은 집을 찾아낼 수 있었다. 낡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잘 가꿔진 마당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정혜는 문을 열어준 유진을 보자마자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이정혜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30년 전 미아 사건에 대해 조용히 물었다. 이정혜는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지키려는 듯.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그때 일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정혜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반달 모양 펜던트 팔찌를 보여주며 자신의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반달 모양의 흉터를 드러냈다. 간호사님, 이 팔찌와 흉터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30년 전 고아원에 맡겨질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입니다. 이정혜는 유진의 팔찌와 흉터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유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고통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 아가씨가 그 아이였군요. 이정혜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정혜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30년 전 그녀는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때 교통사고로 인해 실려온 한 가족이 있었다. 그 가족은 당시 재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동명그룹의 박 회장 일가였다.
박 회장은 사고 현장에서 갓난아기였던 딸을 잃어버렸다고 애타게 찾고 있었다. 아이의 엄마는 크게 다쳐 혼수 상태에 빠졌고, 아이의 오빠인 당시 어린 현우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이정혜는 아이를 찾아 헤매던 박 회장의 모습을 기억했다. 그때 박동우 회장이 병원에 나타나 나에게 협박했습니다. 아이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절대 아이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당시 정치적인 문제와 복잡한 사업 문제가 얽혀 있었고, 아이가 사라진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자신의 명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그의 협박에 못 이겨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팔찌와 흉터를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죄책감에 시달려 다시 아이를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아이는 다른 곳으로 입양된 후였습니다. 이정혜는 유진이 가지고 있던 팔찌와 똑같은 모양의 어린이용 은팔찌 사진 한 장과 반달 무늬가 순화진 아기 담요 조각을 유진에게 건넸다. 이것은 아이가 사고 당시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목에는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때 확인한 것입니다. 유진은 사진과 담요 조각을 받아들고 몸을 떨었다. 사진 속 팔찌는 자신의 것과 너무나 흡사했고, 담요 조각의 반달 무늬는 그녀의 펜던트와 흉터 모양과 일치했다. 이정혜의 이야기와 증거들은 그녀가 바로 박동우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은서였다. 유진은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 그녀를 10년 동안 핏줄도 없는 것이라며 모욕했던 시아버지 박동우가 사실은 그녀의 친아버지였다니.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비극이었다. 그녀의 삶을 짓밟았던 사람이 그녀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었다니. 그녀는 배신감과 함께 혼란스러웠다. 백승호는 이정혜의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회장이 30년 전 딸을 버리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며느리인 당신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것은 이것은 명백한 인륜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그는 유진을 다독였다. 유진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아원 출신 며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박동우 회장의 잃어버린 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핏줄을 찾았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10년간의 고통과 박 회장의 잔인한 행동에 대한 배신감에 더 큰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박동우 회장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다짐했다. 한편 박동우 회장은 여전히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이지은이 10억 원을 받고 조용히 사라진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자선재단이 3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자선 행사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고귀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 이번 자선 행사는 우리 화성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특히 내가 30년 전부터 고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강조해야 해. 나는 늘 핏줄 없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왔다. 박 회장은 현우와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가 가득했다. 현우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행사를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이지은에 대한 기억은 이미 희미해진 듯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화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굳건히 하는 데만 몰두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핏줄 없는 것이라고 멸시했던 이지은이 바로 30년 전 자신들이 잃어버리고 은폐했던 친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반달 모양의 흉터와 팔찌가 그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박 회장은 이지은이 자신의 삶에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은 그에게 치명적인 아이러니로 작용했다. 그가 가장 멸시했던 핏줄 없는 며느리가 사실은 30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친딸이었으며, 그가 개최하려는 고아들을 위한 자선 행사가 바로 그의 위선을 만천에 드러낼 심판의 무대가 될 줄은. 유진은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처럼 진실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자선 행사가 시작되기 전 모든 증거를 준비하고 마지막 방역을 계획했다. 한유진은 이정혜 간호사의 충격적인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 자신이 박동우 회장의 잃어버린 딸 박은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비장함이 뒤섞였다. 그녀를 10년 동안 핏줄도 없는 것이라며 모욕했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그녀의 친아버지였다는 잔혹한 진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박동우 회장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였다. 백승호는 유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이정혜 간호사의 증언을 녹취하고 그녀가 건넨 사진과 담요 조각을 분석했다. 그들은 30년 전 미아 사건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며 박 회장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더욱 명확히 파악했다. 당시 사건 수사가 이상하리만치 빨리 종결되었던 이유, 그리고 박 회장이 그 사건 이후 갑자기 대규모 자선재단을 설립했던 배경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진 씨, 박 회장이 30년 전 사고를 은폐하고 당신을 고아원에 버렸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그의 며느리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폭언을 가했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백승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자신을 증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뜨거운 열망이 타올랐다. 그녀는 박 회장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그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박동우 회장의 자선재단 30주년 기념 행사는 성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꽃장식과 조명으로 꾸며졌고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다. 박 회장은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고귀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적 존경을 얻으려 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30년 전부터 고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강조하며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다. 저는 늘 핏줄 없는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핏줄 없는 것이라고 멸시했던 며느리 한유진이 바로 3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친딸이며 그가 개최하려는 고아들을 위한 자선 행사가 바로 그의 위선을 만천에 드러낼 심판의 무대가 될 줄은 그는 자신이 파놓은 진실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행사를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이지은에 대한 기억은 이미 희미해진 듯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화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굳건히 하는 데만 몰두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30년 전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한유진이 바로 자신의 잃어버린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자선 행사 당일,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턱시도를 차려입은 남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박동우 회장은 연단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때 연 회장 입구에서 한유진과 백승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나약함 대신 단단한 결심과 함께 차가운 빛이 감돌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반달 모양 펜던트 팔찌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백승호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하게 그녀를 지켜주었다. 박 회장은 유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이혼 후 조용히 사라진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한유진, 네가 왜 여기에,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잊었나? 박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유진은 박 회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연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회장님, 저는 이곳에 발을 들일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박 회장은 유진의 당돌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불러 유진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백승호가 앞으로 나서며 박 회장을 가로막았다. 회장님,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곳에 중요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그 순간 연 회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유진이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생각했을 뿐, 그녀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무슨 진실을 말하려는 건가? 핏줄도 없는 네가 감히 어디서? 박 회장은 다시 한번 핏줄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유진을 모욕했다. 유진은 박 회장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 전 사라진 동명그룹의 딸 박은서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바로 회장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박 회장은 유진의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3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유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현우와 그의 어머니 또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마이크를 잡고 연 회장 중앙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왔다. 그녀의 눈빛은 박 회장을 향해 불타올랐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동우 회장의 자선재단 30주년 기념 행사는 순식간에 진실의 폭로 현장으로 변했다. 한유진이 단상에 올라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박 회장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유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현우와 그의 어머니 또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는 늘 핏줄을 강조하셨습니다.
저 같은 과원 출신에게는 핏줄도 없는 것이라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으셨죠.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핏줄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던 핏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은 유진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3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유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유진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어나갔다. 30년 전 동명그룹의 갓난아기 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손목에 반달 모양의 흉터와 은색 체인 팔찌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박은서였습니다. 유진은 말을 멈추고 자신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팔찌를 들어 올렸다. 팔찌의 은색 체인 끝에는 반달 모양의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반달 모양의 흉터를 드러냈다. 연회장 전체가 술렁거렸다. 참석자들은 유진의 팔찌와 흉터를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잃어버린 아이, 박은서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제가 바로 당신의 30년 전 잃어버린 딸입니다. 박동우 회장은 유진의 마지막 말에 충격으로 휘청거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그는 유진을 멸시하며 내뱉었던 모든 폭언들이 비수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토록 무시했던 핏줄 없는 며느리가 바로 자신이 잃어버리고 은폐했던 친딸이었다는 잔혹한 진실에 그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박 회장은 소리치며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부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때 백승호가 앞으로 나서서 박 회장을 가로막았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백승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30년 전 미아 사건의 상세한 기록, 이정의 간호사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박 회장이 이정의 간호사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하는 내용의 비밀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구체적이었다. 특히 녹취록 속 박 회장의 목소리는 그의 위선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박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사업 확장을 위해 갓난 딸의 실종을 은폐하고 그녀를 고아원에 버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 동안 그는 고아들을 위한 자선재단을 운영하며 자신의 죄를 감추고 위선적인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백승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는 박 회장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다. 연회장 전체가 술렁거렸다. 참석자들은 박 회장의 위선적인 행동과 잔인한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현우와 그의 어머니 또한 이 모든 진실에 경악하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남편이 이토록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현우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가 10년간 멸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잃어버린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주저앉았다. 박동우 회장은 모든 것이 드러나자 절규했다. 그는 단상 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핏줄을
자신의 손으로 버리고 그 핏줄에게 10년간 모욕을 주었던 잔혹한 운명에 그는 몸부림쳤다. 이 모든 것은 박 회장의 탐욕과 위선이 낳은 비극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딸을 버렸고 그 딸에게 다시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박 회장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백승호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치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그토록 화려하게 준비했던 자선 행사가 자신의 파멸을 알리는 무대가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현우와 그의 어머니는 박 회장의 뒤를 따라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자 유진은 단상 위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이 찾아왔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고통과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핏줄을 찾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며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승자가 되었다. 기자들은 유진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세상을 뒤흔들었다. 박동우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그의 명성과 재산은 땅에 떨어졌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현우와 그의 어머니 또한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자신들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백승호는 유진의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묵묵히 토닥였다. 유진 씨, 정말 대단해요. 해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진실과 정의를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함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백승호의 시선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길은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개척해 나갈 빛나는 미래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동우 회장의 자선재단 30주년 기념행사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핏줄을 강조하며 며느리를 구박했던 재벌 회장이 사실은 3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친딸을 버리고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언론은 박 회장의 위선과 잔혹함을 낱낱이 파헤쳤고 그는 모든 명예와 권력을 잃은 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김민준과 그의 어머니 또한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박 회장 일가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제국은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한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를 짓눌렀던 20년의 고통과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복수심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을 증명했다는 뿌듯함,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채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원 출신 며느리라는 꼬리표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잃어버린 박은서라는 이름과 함께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진실이 밝혀진 후 유진의 친어머니와 오빠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30년 동안 은서를 찾아 헤매다 결국 포기하고 살았지만 방송을 통해 유진의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친어머니는 유진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오열했다. 은서야, 내 딸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널 그렇게 잃어버리고. 유진은 친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핏줄을 찾았고 따뜻한 가족의 품을 되찾았다. 그녀의 오빠 또한 그녀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그들은 유진의 손목에 있는 반달 모양의 흉터와 팔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유진은 친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 따뜻한 가족의 사랑,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다. 백승호는 유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남아있었다. 그는 유진의 친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그녀의 새로운 삶을 지지했다. 유진은 백승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승호 씨 덕분에 제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어요. 제 진정한 가족을 찾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백승호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진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용기 있고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빛을 찾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유진은 친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녀는 10억 원의 위자료를 자신이 과거 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은서재단이었다.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과 함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타인을 돕는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아주고 꿈을 심어주는 데 힘썼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핏줄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너희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란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너희는 언제나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울 수 있어.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몇 년 후 은서재단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크게 성장했다. 유진은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녀는 또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윤복희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뒤늦은 후회에 시달렸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핏줄 없는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이자 자신보다 훨씬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고통스러워했다. 민준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가끔 은서재단의 소식을 들으며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곤 했다. 이지은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자유를 찾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 만개한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